30%밖에 재정 인원이 안 돼서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는데 좋은 믿음의 거인을 만나는 것은 책 100권 읽는 것 이상의 감동과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죠. 우리 월드비전 우리 조명환 회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회장님 한번 성도님들에게 인사말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새로운 교회 온라인 교인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현장에서 목사님과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은 우리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늘 같이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오늘 월드비전 데이 제가 듣기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이런 규모의 월드비전 데이는 2년 만에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월드비전 데이. 예,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전 예배 들으면서요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월드비전 사실 여러분들이 월드비전에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에게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이 여러분들이 후원해준 그 후원금으로 정말 제2, 제3의 꼴찌 박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월드비전 이야기는 좀 후반부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인간 조명환 우리 회장님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장님 그 스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펙이 굉장하시죠. 우리 화면에 좀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건국대학교 미생물공학과 학사하시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미생물 면역학 박사,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MI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 최고 경영자 과정 하셨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개건 교수이시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 넥솔 바이오텍을 우리 서정진 회장님과 같이 공동 창업하시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인물 수상,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500인,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다 수상하셨습니다. 스펙으로만 보면 너무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우리가 이런 분한테 뭘 배우나 금수저 초특급 엘리트다라고 조금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박사님 책 제목이 꼴찌 박사예요. 우리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나가실 때 우리가 판매를 할 텐데 이 꼴찌와 박사라는 단어가 실제 맞지는 않는데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청년들 나도 할 수 있다는 감동이 줍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들 다 섭렵하신 엘리트 같으시지만 이 꼴찌 박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박사님 실제 학창 시절에 꼴찌셨습니까? 네, 말 그대로 꼴찌였습니다. 저는 사실 뭐 불량 학생은 아니었고요. 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책상에 앉아서 늘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이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든다면 가족들하고 TV 드라마를 보면은 가족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왜 웃냐고 물어보고 저도 웃고, 또 슬퍼하면 왜 슬퍼하는지 물어보고 저도 슬퍼하고. 그래서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오빠는 형광등이야, 형광등 오빠라고 늘 그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떤 과목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해도 되지 그러기도 않는. 힘이 드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의 열등생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네. 집안 형편도 그렇게 금수저는 아니셨죠? 예, 사실 제가 그 평생 살아오면서 두 가지 비밀을 좀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불과 한 5년 전에 공개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 제가 꼴찌였다는 사실.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고 하면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공부는 못했는데 돈은 잘 번다. 근데 제 직업이 교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차마 제가 꼴찌했고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후원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무능했으면은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지 못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키웠을까, 그런 혹시 인상을 줄까봐 평생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박사님이 언급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우리 박사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 무려 45년 동안이나 우리 박사님을 후원했던 파란 눈의 어머니 에드나 넬슨, 이분과의 만남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사실 후원 아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이북에서 피난 오셨는데 그때 16살이에요. 근데 부모도 없이 친척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제가 태어납니다. 몇 년 있다가. 근데 이제 그때 후원 아동이 돼요. 미국의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이제 저를 돕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왔냐면은 이제 매달 15달러를 보내줍니다. 15달러와 함께 이렇게 사랑스러운 편지를 직접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에드나 저는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항상 보면은 저한테 자꾸 꿈을 물어봐요. 명환아, 너 꿈이 뭐니? 그러면은 저 어머니 저 소방관이 될 거예요. 그럼 그다음 편지가 오는데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그러다 또 이제 몇 달 있다가 또 편지가 오는데 매달 오는데 꿈을 물어보면 명환아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또 막 야구를 이제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답장이 오는데 너 세계 최고의 그 야구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후원자가 저에게 꿈을 물어봤고 저는 이제 꿈을 대답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무려 45년 동안 저한테 보내줘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105세를 사셨는데 45년간 편지를 주는데 편지에 그 15달러와 함께 주면서 맨 마지막 문장은요. 앞에 내용은 늘 변하지만은 마지막 문장은 변하지 않는 세 문장이 늘 쓰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Trust His love.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세 문장은 45년 동안 매달 15달러와 함께 전달이 되면서 그 세 문장은 늘 저에게 전달되는. 박사님 45년이면 이미 박사님 교수 되시고 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그때도 계속 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도 참 미스테리였어요. 나중에는 대학 교수하고 있을 때요. 15불이 계속 오고. 미국은 이렇게 수표를 보내거든요. 15달러를 써서 보내면 그거를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을 입금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게. 제가 막 너무 바쁘잖아요.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15,000원인데. 그 15,000원을 바꾸기 위해서 은행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막 몇 달 있게 몇 달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가는데 그럼 또 어머니가 계속 와요. 왜냐면 그게 수표를 입금을 하면 그 수표가 본인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이제 아직 입금이 안 된 게 알아요. 그럼 또 재촉을 해요. 왜 안 보내냐고. 그럼 이제 어머니 또 그걸 가지고 뭘 썼는지를 늘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럼 어머니 오늘 가다가 아이들 빵 사 가져갔어요. 그럼 너무 좋아하고 강의 노트 샀어요.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자꾸 미루면은 이제 어머님이 자꾸 독촉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40살이 됐을 때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그때까지는 가면서 한 번도 안 만나보셨어요. 그렇죠. 유학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어머니 한번 보고 싶어요. 3번이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이상하게 올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섭섭했죠. 아들이 왔는데 왜 오라 보고 싶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뭐 미국 문화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결국 제가 만나지 못하고 한국에 교수가 돼서 왔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머니가 벌써 99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연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살아계실 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또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 그럴까 봐 이번에는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주소 하나만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조그만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살고 계실까? 저한테 40년 넘게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큰 막 갑부는 아니더라도 또 미국 시민이니까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가니까 이제 3살 아래 동생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를 이제 1층으로 안내를 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2층에 계시대요. 근데 제가 30분, 1시간 반을 기다려도 에드나 어머님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너무 이상한 거 왜 어머니는 안 내려올까? 제가 왔으면 막 너무 반가워서 막 문을 열고 막 뛰쳐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문화에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불쑥 찾아와서 불쾌하신 건가?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서 아들이 이렇게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이제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이 됐는데 어머님이 드디어 2층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위에 올려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 2시간이 걸렸는지. 어머님이 99세, 거의 100세다 보니까 혼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했고 2시간 동안 뭘 하고 계셨냐면은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거기서 가장 이쁜 옷을 골라 입으시고 구두도 빨간 구두에 힐이 이렇게 높은 그런 구두를 신고 가장 이쁜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거기 2층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여성들을 봤는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성,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다 보내준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40년 만에 어머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너무나 놀랬던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고요. 저는 그동안 교수가 되고 나서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에드나 어머님은 100년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저는 거기서 이제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돕기 시작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에게 15달러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사실은 놀라운 일을 그때 발견을 해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에드나 어머님과 같이 보내고 오게 됩니다. 그 박사님이 교수님이 되신 뒤에도 계속 보내주는 15불의 그 미스테리를 계속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월드비전 회장이 되신 것과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도대체 왜 이분이 15달러를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제 제가 어머니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왜 15달러를 보냈을까? 그리고 또 40년 만에 저를 확인을 했잖아요. 잘 살고 있다는 거를, 교수가 되고. 근데도 15달러를 계속 5년 더 보냈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분이 돈을 보낼까? 나한테 대한민국 교수가 15,000원이 매달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월드비전 회장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통 어렸을 때 후원을 받고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제가 후원 아동이었다는 거를 잊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거의 까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드나 어머님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은 너는 후원 아동이다. 너는 후원 아동이다. 그거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제가 후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교수 때 그 비밀을 몰랐는데 월드비전 회장이 되면서 바로 그거였구나.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제는 네가 아이들을 좀 키워봐라. 사랑의 수혜자이니까 너도 이제 사랑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45년 동안 박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이 월드비전 회장을 그냥 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명이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월드비전 회장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이었구나. 꼴찌를 이렇게 세우시고 공부시키고 가리키고 그렇게 가난했던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작년 1월 달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꼴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박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제가 책을 보니까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열심히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성적은 잘 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에서 미생물공학과를 전공하셨어요.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공학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전공하게 되셨어요? 너무 달랐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꼴찌 열등생을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요. 그래서 3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이제 어느 대학도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 11월이었는데 이제 대학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어른이 와 계시는데 보니까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김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저는 처음 봤죠. 누군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이북에서 같이 피난을 오셨대요. 근데 왜 그분이 그때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명환아 여기 좀 앉아봐. 그래서 이제 앉았죠. 그랬더니 너 혹시 대학 갈 때 안 됐니? 그래서 대학 갈 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니까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학은 가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제 힘으로 학교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늘 어렸을 때 이렇게 열등생으로 밑바닥으로 지냈기 때문에 제가 멋진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지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좀 좋은 성적표를 저는 성적이 늘 양양양양 가다가 미가 2개만 나와도 온 가족이 기뻐하는 이제 그런 소박한 가정에서 늘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뭐 큰 꿈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냥 부모님한테 좀 진짜 좋은 성적을 한번 좀 갖다 줘서 기뻐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만 있었을 뿐인데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꿈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꿈을 얘기할 거는 없고 근데 이분이 저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꿈이 없다 그러면은 또 대화가 중단될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생각을 안 하고 그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교수야.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교수가 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교수가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저한테 맞는 직업은 아니죠. 왜냐면 공부를 그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맞는 직업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대화는 해야 되겠고 이제 교수라고 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뭐가 잘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죠. 건국대학교에 네가 들어가야 할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학과가.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고3 수험생이니까 건국대학교에 어디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합격할지 제가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건국대학교에 제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래요? 어디예요? 그랬더니 공과대학에 미생물공학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유 교수님 그런 그렇죠. 저는 문과 학생이에요. 지금은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나 제가 대학 들어가는 70년대에는 그 불가능해요. 배우는 것도 다르고 여기 수1, 수2를 배우기 때문에 또 본고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아유 교수님 저는 문과도 제 실력으로 지금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더 어려운 공과대학에 가서 시험을 쳐서 들어갑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둘째는 제 적성에도 안 맞아요. 저는 시를 읽고 시를 쓰는 걸 좋아했던 문학소년이 어떻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학을 공과대학에서 공부합니까? 어쨌든 거기는 제가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가 가끔 미달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생명과학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생명과학이 뭔지를 알아요. 백신이 뭔지를 알고. 근데 7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에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생명공학이 국민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어떤 언론이고 방송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건국대학교에 그런 비슷한 학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비전도 없고. 그러면서 교수님 또 저한테 한마디 더 하는 게 명환아 근데 너 거기 가도 취직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취직이 정말 당연히 안 되죠. 생명공학 산업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취직이 되겠냐고요. 근데 명환아 너 지금 나한테 꿈이 교수라 그러지 않았냐? 너 근데 앞으로 지금은 생명공학이 별 볼 일 없는데 10년 뒤에는 생명과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명공학이란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시대가 온다는 게 제가 느낌이 오냐군요. 근데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꿈이 교수라 그러지 않았냐? 너 교수가 되려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공부만 해야 돼. 근데 마침 잘 됐다. 그 학과는 졸업을 해도 취직을 안 되는데 너는 취직할 학생이 아니고 너는 계속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박사가 돼야 교수가 되는 거야. 너 그러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취직하지 말고 공부만 해야 돼. 근데 마침 그 학과는 지금 취직이 안 돼. 근데 10년 뒤에는 생명과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 설득력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거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제 주제에 무슨 뭘 적성을 따지겠어요? 뭘 따지겠어요? 서울에서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입학됐습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지만은 공과대학 미생물공학과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참 좀 묘하게 설득력이 너무 예.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이제 카이스트를 가지고 싶으셨는데 교사하기 위해서 그때도 또 이제 병이 걸려서 꿈이 좌절되셨죠? 예, 그래서 근데 정말 대학을 입학을 해 보니까요. 지금 생각해 하나님이 저를 항상 보면은 마지막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없는 마지막 코너에 늘 몰아넣는 거를 느끼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교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학과는 취직이 안 되니까 비전이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공부를 못 하던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또 교수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교수의 꿈을 진짜 만들어갖고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그것도 적성에도 안 맞는 공과대학에서 과학을 지금도 건국대학 성적표 띄워보면 1학년 성적이 DDDF 이렇게 받아요. 1학년 때 뭐 물리, 화학, 수학을 많이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교수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해서 이제 점점 성적도 올라가고 하면서 결국 이제 졸업할 때는 이제 평균 A-로 졸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카이스트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에 카이스트에 원서를 넣는데 카이스트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지원자들한테 건강 진단서를 첨부해서 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제 생전 처음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들으러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거기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결핵 말기라는 거예요. 결핵.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공부 다 중단하고 당장 시골에 내려가서 공기 좋은 데서 거기서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장담할 수 없대요. 일단 약을 먹고 지내라. 그리고 결과를 보자. 그러면서 매일 막 이만큼씩 결핵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에 가서 제가 1년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당하는 정말 시험을 이제 그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청년 기간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 늘 나가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교회 봉사하면서 정말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좀 나를 이쁘게 생각하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애교를 많이 떨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모든 게 일정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예 뭐 지원도 못하고 결핵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매달렸는데 분명히 내 몸속에 결핵균이 들어오는 거를 하나님은 보고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못 본 척했을까? 내 몸속에 들어와서 결핵균이 이렇게 많이 자라기까지 하나님 왜 나를 방치해 놨을까?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가 살기 위해서는 농장에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농장에 지내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아요. 그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은 채소이나 밭에 있는 채소이나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도 땅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과 은혜는 늘 공존한다는 말씀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버텨서 거기서 이제 건강 회복이 돼서 다시 1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가 힘드셨는데 또 미생물공학 적성도 안 맞는데 대학교 가서도 힘드셨는데 그래도 졸업을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 예쁘게 보이셔서 잘 네. 끝내셨고 그래도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을 가십니다, 그죠?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가셨는데 거기서 또 좌절의 위기가 또 오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사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을 미달학과 생명공학을 공부를 시키고 또 거기서 잘 버티면서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만에 거기서 제적이 돼요. 결국은 성적이 안 돼서 미국 대학원은 이제 평균 B학점 이상을 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첫 학기 마치고 학사 경고를 받습니다. 네가 B학점이 안 돼서 한 학기 더 기회를 줄 텐데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 학교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뭐 늘 열심히 했으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결국은 제가 B학점이 안 돼가지고 1년 만에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결혼도 하고 갔고 또 마침 제 딸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쫓겨난 사실을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아들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다 얘기도 못하고 제 아내한테도 제가 쫓겨난 사실을 얘기를 못하고 아침이면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가방을 메고 오하이오 공원 벤치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또 밤에는 집에 가고 또 아침 되면 학교 간다고 그러고 나오고 그 생활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공원 벤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도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 정말 한 5,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죽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고난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제적된 사건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 제가 언제 진짜로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가게 했고 하나님이 생명공학을 공부하게 했고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서 미국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박사 만들고 교수 만들어 줘야지 왜 이제 와서 쫓겨나게 하냐 이거예요.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딴 길로 가게 해야지. 물론 교수가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은 교수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를 시키고 남의 나라까지 보내서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게 한 5개월 지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건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건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지경으로 팽개치는 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이분을 믿을 필요가 있으며 진짜 이 사람이 이 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계신 건가? 나한테 이렇게 할 거라면 내가 이분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에드나 어머님이 계속 매달 편지가 오는데 저는 에드나 어머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쫓겨난 사실을. 근데 에드나 어머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에드나 어머니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평생 40년 넘게 저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바로 내 꼬라지를 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한테 뭘 못했다고? 근데 왜 이 땅에 와서 남의 나라에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냐고 에드나 어머님한테 계속 화를 내고 따졌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줄을 믿는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2달 만에 설득이 돼서 하나님한테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놀라운 또 기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박사님이 한번 하나님도 막 대들기는 잘하셔도 또 설득은 또 빨리빨리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 같은 길을 내셨죠. 그 미생물 면역학과의 아주 뭐 또 권위자인 애리조나 대학교의 찰스 덜링 교수님과 또 연결이 기적같이 또 되었죠. 그게 또 새로운 스타트인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진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도널드 딘 교수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오라 그래 갔더니 자네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갔나 그래서 못 갔다고 하니까 본인이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의 추천서를 받고 싶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었고 제가 낙제를 했어요. C를 받았어요. 근데 C를 받은 학생이 어떻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냐. 그래서 못했는데 이분이 무슨 감동이 왔는지 저를 불러서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추천서를 동봉을 해서 모든 대학에 다시 입학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는 건데 어느 대학도 또 100%다 불합격 판정을 해요. 너무나 이상하다. 근데 이번에는 함부로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왔는데, 근데 이상한 거 분명히 2달 전에 아리조나 대학도 저한테 불합격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편지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열어봤더니 합격증인데 조건부 합격증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대학에서 2달 전까지만 해도 너를 받아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달 동안에 한 명이 찰스 스털링이라는 교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를 한번 받아서 가르쳐 보겠다고 하니 우리 대학의 5대 다른 교수 밑에서 공부하려면 올 필요 없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찰스 스털링 교수 밑에서 공부하려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한 사람이 나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이 면역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것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면역학을, 에이즈를 전공한 분. 근데 저는요, 미국의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갈 때쯤 한 8년 뒤에 되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서 앞으로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 그런 기사가 하루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유전공학 시대가 온다. 요즘 막 그 백신 만든 게 다 유전공학 기술이거든요. 유전공학 시대가 온다, 이런 게 막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갈 때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미국을 갑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오하이오 주립대학 가는, 거기서 쫓겨나고 한 사람이 딱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하게 면역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에이즈를.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지가 없네. 고맙기는 한데 왜 내 인생은 꼭 이렇게 갈까? 대학 들어갈 때도 정말 내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생명공학을 공부하게 하더니 박사과정도 왜 면역학, 그것도 왜 그 많은 질병 중에 또 에이즈야 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면역학을 해도요, 저는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에는 면역학은 의과대학에서만 강의를 했고 저 같은 기초과학을 공부한 데서는 면역학을 강의를 안 했어요. 그거는 의과대학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제가 의과대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해봤다 진짜 비전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분 한 사람이 딱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거기를 왜 가냐요. 와보니까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아리조나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인 것 같아.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글로 갑니다. 가는데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제 에이즈가 막 이렇게 시작을 할 때예요. 근데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니까 지금 코로나가 찬 거라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에이즈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요, 건국대학교에서 면역학 전공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한대요. 없던 게 새로 네, 새로운 질병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에이즈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국대학교 생물학과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라는 게 처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얘 머리는, 유전공학은 제가 안 돼요. 거기 뭐 명문대학 졸업한 학생들하고 같이 다 공부를 하는데 제가 따라가겠어요? 이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거를 시켜야 얘가 교수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잘해서 뭐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고 처음으로 진짜 에이즈를 공부하고 온 그런 박사가 돼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어쨌든 되셨기 때문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 에이즈 후원으로 유명한데, 주로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 쪽으로 후원을 했는데 박사님이 가셔서 설득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많이 원조를 끌어내셨다는데, 그때 빌 게이츠 만난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이제 교수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졸업하고 오고 나서 제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이즈가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질병의 이슈가 아니고 에이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에이즈 발견 한 40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치료하기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한 40여 가지가 나와서 약만 잘 먹으면은 평생 에이즈 때문에 안 죽어요. 그냥 늙어서 죽지.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됐어요. 에이즈가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 질환이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을 먹어도 완치는 안 되지만은 죽을 때까지 지장이 없는 걸 만성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에이즈가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이즈를 진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살고 있냐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은 싸요. 누구나 그거 먹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에이즈는요 1년에 치료비가 2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치료를. 그러니까 에이즈는 문제가 뭐냐면 치료약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게 에이즈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 되면서 한 게 뭐냐면 제가 과학자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약을 더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치료약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해야 할 건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후원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에이즈학회 회장을 하지만은 뭐 저와 같은 과학자나 의사와 같이 일한 게 아니고 기업인 세계적인 부자들, 정치인들, 유엔 지도자들하고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후원금을 받고 대통령들한테 가서 대통령 아까 에이즈 예산 좀 주세요. 이러한 이제 활동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세계적인 갑부들을 많이 사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 게이츠였는데요. 빌 게이츠를 이제 어렵게 해서 한 30분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해야 왜 후원 빌 게이츠가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잘 사는데 왜 내가 아시아를 후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시아도 아니 아프리카가 지금 2,20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아시아는 5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500만 명이었을 때가 있었지 않겠냐. 근데 그 500만 명이 지금 2,200만 명이 됐는데 아시아도 지금 500만 명인데 이거를 잡지 않으면은 폭발적으로 늘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빌 게이츠가 솔깃한 말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게 이제 너희 봐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 파는데 아시아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 직장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그걸 깔고 쓰고 있는데 에이즈는 걸리면은 이게 성병이기 때문에 다 젊은 사람들이 걸려요.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가는 핵심 그 나이들이 다 에이즈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즈에 걸리면은 한창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20대, 30대, 40대가 에이즈로 무너지고 일자리를 잃고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너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의 아시아의 그 구매력이 펄처싱 파워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50만 불을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50만 불이 뭐 그 사람한테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 이제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 빌 게이츠 설득하신 게 옛날에 그 건국대 교수님이 미생물학과 정원 미달이니까 지원하라는 그 묘한 설득력이랑 그런데요. 비슷하게 제가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줄 땐 제가 사실은 왜 내가 교수까지 됐는데 거기를 가야 되지?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가긴 갔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예를 들어 제가 기업인을 설득을 해요. 대통령을 설득을 해요. 유엔 지도자를 설득해요. 만약에 제 머릿속에 생물학 지식으로만 에이즈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과학자였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정치인 인도네시아 요도요노 대통령은요. 제가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재선할 때. 어떻게 정치의 공약을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정치적인 사고방식, 기업인한테는 경영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은 케네디 스쿨에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보냈는지 이제 깨닫게 되죠. 그 케네디 스쿨에 가게 되기 전에 또 사건을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해서 힘든 유학생활 마치고 90년대 꿈에 그리던 정말 건국대 교수가 되셨어요. 진짜 꼴찌 박사 돼서 너무 좋으셨죠 그때. 아유 너무 기뻤죠. 예. 좀 하늘에 날아가는 드디어 듯한 꿈을 그리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었고 또 놀라운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 건대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세계적인 석학을 그 노벨상 수상자를 좀 모셔왔으면 했는데 그 바로크 블룸버그 박사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박사님이 중재하셔서 모셔왔다고 하고 또 이분이 박사님 인생의 큰 부심점이 되는데 이분 모시게 된 스토리가 아주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줘서 제가 앞 한 글자 한 발짝 걸어가게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를 만난 것은 그 중에서도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분을 쉽게 만나게 해주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게 해서 만나게 해주는데 우리 1996년도가 저희 건국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제 개교 기념 50주년을 좀 의미 있게 아주 막 성대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을 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하고 싶어 했고 뭐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뭐 노벨상 수상자를 쉽게 만나지 보지만은 그때는요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 와서 강의하면은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하면은 이제 언론에 집중이 될 거고 그래서 건대를 좀 홍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학교에서 저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조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를 섭외해서 데리고 오라 이런 임무를 맡깁니다. 그게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그때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던 시대였는데 이메일로 이제 전 세계 모든 노벨상을 제가 다 이제 접촉을 합니다. 근데 저도 몰랐고 우리 학교도 몰랐던 사실인데 노벨상 수상자를 섭외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섭외가 끝나야 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이미 이분들은 다 스케줄이 다 일정이 이야기 다 짜여져 끝났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교 기념 행사 5월 15일 날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일정이 있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올 수가 없는 그거를 그때 처음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노벨상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발견해서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것만 믿고 맨날 저한테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블룸버그 박사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백신을 만들었던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간염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오면은 기자들이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우리 건대가 많이 홍보가 될 거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분을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이분은 마침 이미 2년 전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미 계약을 해서 그때 모시기로 했던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이분은 못 오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근데 그분이 자꾸 꽂히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뭐 아무리 이메일을 해도 다 못 오니까. 서구는데 예약 예.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상하게 생긴 안 좋은 습관이 똥배짱이 있는 거예요. 정면 돌파. 이건 그냥 가자. 그래서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그분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전화를 해요. 박사님 제가 왔습니다. 왜 왔냐? 분명히 뭐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박사님 못 오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노벨상 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갈 테니까 저기 그 커피 한 잔 주세요. 이제 그래서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알려주는데 그때 이제 그 한 자동차로 3시간 거리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렌트카를 하고 그 복잡한 뉴욕을 잘못 빠져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3시간 만에 못 도착하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시간에 안 도착한 이분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 얘가 뭐 사고가 났나 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5시간 만에 도착을 하니까 현관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노벨상 수상자를 뭐 2시간.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요. 이제 옥스포드 대학하고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날에 5월 15일 날 이날에 내가 옥스포드 대학에 2주 있지 않냐 보여주는 갈 수 없다. 그리고 진짜 초대하고 그럼 날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개교 기념 행사인데 50주년을 어떻게 바꿔?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생일날 해야지. 생일날 5월 15일 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이 이제 그 옥스포드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밖에 복도로 나가니까 너 왜 거기 나가냐요. 제가요 거기서 이제 그랬죠. 박사님이 건대 갈 때까지 제가 여기서 안 떠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요. 이제 복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니까. 그러니까 박사님 일 보시라고. 그리고 이분 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지 제가 잘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3일 들어가면서
나 못 간다니까. 예, 알합니다. 못 가시는지 압니다. 그냥 일 보세요. 그래서 퇴근하니까 이제 제가 안 간다고 여기서 이제 시위를 하니까 예, 난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위한테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믿을만 하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 거기서 밤을 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그분이 출근을 합니다. 조 박사, 내가 진짜 못 가. 예, 압니다. 일 보세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그 다음날 이제 들어오라 그러더니 갔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2주 일정이었는데 그게 한 주로 줄이고 이어서 이제 런던에서 옥스퍼드에서 이제 건대로 오는 이런 일정으로 해서 와, 옥스퍼드를 그냥 밀어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건대에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정말 성대하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네, 그분이 박사님에 대한 인상이 강렬했을 것 같아요. 아마 무지무지 강렬했나 봐요. 어느 정도 강렬했냐면은 미국을 돌아갔는데 6개월 뒤에 편지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 암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편지가 왔는데 조 교수, 내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초청을 받고 가게 됐는데 조 교수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장 가야죠. 뭐. 그래서 제가 교수 생활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젊은 조 교수를 스탠포드 개원 교수로. 예, 저는 스탠포드 또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를 데려가겠대요. 노벨상 수상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가서 1년간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박사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만남을 많이 이분이 또 주선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이분은 바이러스 전문가잖아요. 저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첫날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한 분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제 에이즈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토마스 메리건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모시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조 교수, 너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시간의 60%는 이분하고 에이즈 연구를 하고 나머지 40%는 자기하고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세상에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제 분야의 최고의 대가한테 배우죠. 또 노벨상 수상자한테 배우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벨상 전화가 와요. 오라고. 그래서 가보면 이상하게 꼭 남하고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커피 한잔 할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동무로. 예, 밥동무로. 근데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니까 또 만나는 친구가 누굴까요? 같은 레벨이니까 다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있으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벨상 수상자를 다 만나요. 그리고 그분이 또 뭐 과학자만 만나나요? 또 어느 날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신문에서 나오는 TV에서 보는 그 정치인이 와서 앉아 있고.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때도 거기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앉아 있고, 또 어느 날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또 실리콘밸리를 성공한 또 기업인이 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 5개월 정도 지나는데 좋기는 좋죠.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보겠어요. 평생에 살면서 그것도 각 분야에 과학, 정치, 경제, 뭐 인문학 할 거 없이, 또 그때 그 노벨상자가 마침 미국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인이라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평생 살아도 만나볼 수 없는 각 분야에 다 성공한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납니다. 이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한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분은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나한테 바이러스의 받자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왜 남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한잔 할 때 나를 부를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닫냐면요. 저는 그동안 교수가 됐고 하니까 저는 평생을 학생으로 공부했고 면역학을 전공했고 에이즈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면역학, 그것도 에이즈라고 하는 세부 전공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전 처음으로 정치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기업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사고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소위 융합, 이 제 머릿속에서 과학과 사회과학이 막 이렇게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이제 통섭적인 그런 그 막 과정이 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제 기업인의 세계를 보았고, 아, 정치인들은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보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거기서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제가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노벨상 이 수상자가 뭘 도와줬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인도 만나게 해주고요. 실패한 기업인, 망해가지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 거지가 된 기업인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그 생생한 경험을 다 듣게 이제 해주는 놀라운 이 과학이 어떻게 상업화가 되는지, 과학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과정을 실리콘밸리에서 이 노벨상 수상자가 다 보여주게 됩니다. 참 부러운 경험입니다. 그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한 사람이 현인을 만나는 건 한 마을의 도서관을 읽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시야를 넓혀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한국에 오셔서 넥슨 바이오텍 그 서정진 회장님이랑 같이 공동 창업하게 되신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언론에서 이제 제가 스탠포드에 갔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언론에서 제가 가기 전에도 조선일보에 노벨상 수상자하고 공동 연구하러 간다고 나중에 커피 받고 밥만 먹은지도 모르고 그때는 가기 전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도 막 그래서 칼라로 우리가 언론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칼라로 제가 비행기를 타 조선일보 딱 이러면 제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또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막 저한테 인터뷰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막 물어보면서 이제 막 언론에 막 이게 나오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이 제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데 이제 서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요. 이 사람이 그때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일을 했는데 1999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가 돼요. 망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실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도 실업자가 됐는데 마음속에 자기가 생명공학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신문에 제가 막 나오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제 벤처기업을 같이 하게 됐고 이분은 전문 경영인이지만은 생명공학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는 생명공학은 알고 있었지만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생물학 교수로서 둘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넥솔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처음 손을 댔던 사업이 에이즈 백신 사업이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만은 그때 세계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백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에이즈 백신을 임상 1단계 성공, 2단계 성공, 마지막 임상 3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성공하면은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이 나오는 순간이어서 우리가 여기를 어렵게 접촉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제안을 처음 그때 우리가 했어요. 너희가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을 만들면은 이거를 전 세계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만들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하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싼 가격에 좋은 백신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생산 공장을 짓겠다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도 에이즈 전문가로서 진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넥솔 바이오텍의 부채가 80억까지 내려가면서 서정진 회장은 이제 그 북한강에 가서 막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서 회장 뒤에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었어요. 정필순 권사님이 분당에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주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한 것이 단백질 그 항체가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항체와 거의 똑같이 만든 거를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데 이 항체 단백질을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 2002년도에 셀트리온이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넥솔 바이오텍의 일종의 전신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벨상 수상자를 보내줘서 실리콘밸리에서 과학이 어떻게 상업화되는지, 과학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보여줬다면은 서정진 회장을 제 인생에 보내서 이번에는 막 직접 현장에서 기업을 이제 창업하는 그 서 회장한테 정말 혹독한 경영 수업을 제가 받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네,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공부까지 좀 더 통합적인
시야를 갖기 예,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입된 것이죠. 셀트윤이 2002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와요. 학교로 돌아와서 연구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도저히 남은 여생을 학생들한테 생물학만 가리키고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이에 저의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제가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 머릿속에 생물학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실리콘밸리 갔다 오고 서 회장하고 같이 경험을 하면서 제 머리에 반은 생물학이고 반은 경영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생물학 교수로 변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서 회장하고 일을 해보니까 어떤 그 차이점을 발견하냐면 전문 경영인은 경영을 아는데 생명공학을 모르고 교수는 생명공학을 아는데 경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 대한민국의 생물학 교수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생명공학도 알고 경영도 좀 아는 교수가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 산업 발전에 이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사실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나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케네디 스쿨을 가려고 하는데 입학원서를 내보려고 하니까 제가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학원 석사과정이다 보니까 그 자격 요건에 뭐가 있냐면 뭐 토플 점수 이런 거 다 당연히 있지만은 거기 뭐냐면은 사회과학을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 대학원이니까 그걸 없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제 성적은 다 과학과 관련된 생명공학과 관련된 학점이니까 이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또 준비를 해요. 또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미팔군에 메릴랜드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로 듣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2년 동안 이제 그 사회과 과목을 듣고 결국 지원하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되죠. 예. 네.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많은 걸 배우셨겠지만 박사님이 가신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셨음. 가장 많이 배우신 게 있다면 뭡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세계를 본 거죠. 거기가 이제 그 리더십 스쿨이라 리더십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정치, 경제, 행정 이런 거를 다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원래 교육은 이제 이 과학만 했던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하고 국가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결. 심지어는 회사가 뭐 그 직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교육도 거기서 다 시켜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말 제가 그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값진 교육들을 거기서 다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회장님의 인생을 보면은 본인이 계획하지 않은 더 넓고 더 새로운 분야로 계속 그냥 막 푸시하듯이 네. 이끌어오신 게 좀 지금 보니까 느껴지-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월드비전 회장님이 되셨는데 월드비전이 어떤 단체인지 이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회장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는 월드비전을 모르고 있었죠. 어, 예. 근데 이제 그 월드비전을 뭐 알긴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죠. 월드비전 와 보니까 정말 대단한 곳인 게 일단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봤지만은 이제 바피어스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잖아요. 이거를 초기파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교단, 감리교단하고 같이 이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1대 이사장을 한경직 목사님을 하셨고 2대 이사장을 성결교단의 신천성결교회 정진김 목사님, 또 3대 이사장을 이제 저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 교단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훌륭한 것은 월드비전이요. 지금 한국이 1호점입니다. 한국에서 1950년도에 한국 전쟁 시작할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전 세계 100개 나라에 있는 유엔담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NGO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전체 월드비전 국제 규모가 직원이 3만 7천 명이고요. 1년에 이제 3조 원의 예산으로 2억 명의 어린아이를 지금 돕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저를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많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시킨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월드비전 데이다라고 그래서 많이 후원들 하셨지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여러분을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기회에 또 한 분만 소개한다면은
여기 성도 중에 김유진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치과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5년 전에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이분은 특히 그 질병 퇴치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예방 질병 예방 백신에 관심이 많아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백신을 제공해 주라고 5년 전에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까지 우간다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돕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많이 이렇게 후원에 동참해 우리 주셨는데 김유진 박사님은 익명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냥 온천하에 예. 공개되고 저한테 말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절대 본인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까 회장님께서 평생 40년을 에드나 45년인가요? 네. 에드나 어머님의 사랑을 받는 수혜자였는데 이 모든 세계적인 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했지만 삥 돌아서 다시 월드비전의 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네. 지금 뭐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데 뭐 그런 후회는 없으세요 지금? 지금은 사실은 많은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가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제가 월드비전 오기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교수로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많은 직장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월드비전에 일하는 건요, 저는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것이 여러분도 들어서 느끼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그냥 막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꼴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의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저는 이 세상의 어느 직장보다도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오직 한 명의 어린아이들에도 더 돕겠다. 우리 월드비전의 좋은 시스템과 직원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한 명이라도 돕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제2, 제3의 꼴찌 박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치열한 공부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 또 수많은 꼴찌와 좌절의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오신 선배로서 우리 지금 인생을 새롭게 뻗어나오고 싶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거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 인생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근데 왜 일하냐?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 안에서 일을 하냐?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원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하여 행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싶어서 집 옆에 있는 산에 오후 4시가 됐어요. 오후 4시에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마침 눈이 오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산 정상이 보이는 지점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얘야, 내일 새로운 교회 4시에 가면은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가서 내가 일할 공간을 좀 만들어 다오,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1월 달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좀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퍽 주저앉아서 막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가면 꼭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면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옆에 하나님이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은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해. 혼자서 힘들다고 앉아서 울고 있어. 옆에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마침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빈 우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을요, 여러분이 도달할 수 없는 꿈을 세우세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도록 공간을 마련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 가면 꼭 이 말씀을 전해라. 내 일할 공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빈 우물을 여러분은 요만큼만 채울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한심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능력이 없고,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무능력하고 한심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공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시면은 여러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공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실 것이고,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선택한대요. 저를 선택했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가지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처지나 능력이나 부모님의 능력은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인가 보면요, 모든 자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건 주님의 손위에 있대요. 주님의 손위에 있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위에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God is enough.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알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 없는 소원을 두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박사님 평소에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암송을 즐겨 하시나 봐요. 그냥 막 예, 좋아합니다. 암송이 그냥 툭툭툭툭 예, 예. 나오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길게 뭐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해도 끝이지 않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우리 꼴찌 박사 이 책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한 100권 정도 더 주문해 놨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사실 수 있고, 유튜브로 우리 박사님 비전 강의가 여러 군데서 한 게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박사님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조명환 박사님, 우리 회장님, 꼴찌에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요셉의 스토리 같이 이 작은 사람의 꿈을 위대하게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월드비전 축복하시고 우리 조 회장님 남은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제2, 제3의 또 우리 조명환 회장님 같은 비전 메이커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